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는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은 4월 2일이라고 못 봤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25%나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하러 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타협의 여지도 열어놓았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제로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거나 감원해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자율 증원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새 AI 모델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록3가 과학, 코딩, 수학 분야에서 오픈 AI의 챗 GPT-4는 물론 구글 제미나이 2.0 프로, 중국 딥시크 V3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2년 안에 스페이스X 로켓 시스템에 그록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3,000호를 LH를 통해서 사들입니다. 또 B아파트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에 있는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방 부동산 시장, 이번 조치로 기력을 회복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위축 속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가 17,000호를 넘어섰죠. 이 중에서 3,000호를 LH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긴급 심폐소생술을 쓰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정부가 3,000호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LH를 통해서 직접 안 팔린 아파트를 사주는 건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우선 김인만 소장님. 이렇게 심각하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보통 물건이 안 팔리는데 정부가 사주는 경우가 드문데 아파트는 좀 특이하네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하루 이틀 누적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 PF 위기 얘기가 지금 한 2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 보도 자료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4년 작년이죠. 건설 투자가 2.7% 감소를 했고요. GDP에도 0.4%포인트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설 투자가 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침체 당연히 진행되고 있고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1월 전국 미분양이 6만 5천 호 정도 됐었는데 12월 통계가 이제 7만 호까지 늘어났는데 1월, 2월 되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제 결단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대책 내용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내수 경제도 살리고 건설업계도 살리고 미분양도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여전히 의문점이다.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 전국으로 보면 7만 호, 지방으로 보면 지금 17,000호가 넘어섰으니까 그렇습니다. LH가 직접 사들인다는데 어떻게 이게 LH가 직접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물건을 사주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게? 보통 이제 LH가 그 주택을 직접 이제 매입하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시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나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은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승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주자,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LH가 매입하는 형태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 원리는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 그렇죠. 네. 원가 수준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에 예.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가입니다. 감정평가를 감정가. 다시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게 최초 분양가. 최초 분양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상에서는 분양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가격으로 살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LH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형태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분양가 이하에서 당사자끼리 LH와 건설사 사이에서의 협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 가격에 하자. 대부분 이제 턴키로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 매입을 통으로. 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분양가보다는 무조건 싸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또 가이드로 삼는 게 그 지역에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을 때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 그럼 낙찰가율 수준에서 매입하는 또 가이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건축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 표준형 건축비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을 하자라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원가 개념에서 토지,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건축비 비중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 개념에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한 50에서 60%가 토지, 택지비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아무래도 택지비는 저렴해지는데 공사비는 똑같이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0%, 70%가 건축비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가이드 속에서 LH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매입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채를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도심지 쪽에서 정비 사업들에서 그걸 매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방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나홀로 있는데 좀 외곽지에 동떨어져 있는 곳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 기준이 있는데 분양가보다는 낮게 이제 사야만 뭔가 명분이 셀 텐데 이게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협의를 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LH와 건설사 간에 가격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뭐 지금 전국의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이 17,000호잖아요. 3,000호를 골라야 되는데 아무도 떠보지도 않는 아파트를 살 것인가? 그나마 그 중에서 나중에 임대할 때 조금이라도 임대 가능성이 높은 걸 살 것인가? 대상 선정도 쉽지는 않겠어요.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LH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느 아파트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콕 집어서 우리는 여기하고만 할래라고 한다면 다른 건설사들의 강력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입찰을 받을 것 같고요. 최저 가격으로 아마 신청한 단지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뭐 LH도 임대를 줘야 되고 또 디딤돌 대출 확대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동일한 조건에서는 역세권이라든지 좀 더 도심지 위주로 선택을 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도심지 그 윤재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에 그렇게 대규모 미분양이 나온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홀로 아파트든지 지방의 외곽이기 때문에 아마 저렴한 가격이 1순위가 된다면 결국에는 입지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H 입장에서는 뭐 3,000호 정도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3,000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야 3,000호 가지고 과연 11월에서 12월 미분양 증가가 5,000호 정도 늘어났는데 3,000호 매입하는 동안에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늘어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3,000호면 한 달에 늘어나는 게 지금 3,000호 이상 5,000호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0호 가지고 이게 뭐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첨언을 하자면 LH가 매입할 정도의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인 대응 차원에서 매입을 이제 시작하자라고 이제 의사결정하는 상징성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 시점에서 공공이 들어가서 직접 시장에서 안 팔린 아파트를 사주는 것은 뭐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지방 쪽에서 지금 대기 중인 물량들을 고려하면 실제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7만 호, 네. 중공업 미분양은 한 2만 호 정도. 네.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최대치라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예. 아직 늘어날 것만 보이는 상황이고 지방 쪽에서는 특히 예. 거기에
실제 숨겨져 있는 미분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숨겨진 미분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브릿지론에서 이 본 PF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사업장도 많습니다만 네. 이미 착공을 하고도 분양을 못한 사업장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방에는. 그러다 보면 이게 후분양이 되는데 분양과 동시에 미분양이 되면 바로 악성 미분양이 됩니다. 네. 예, 준공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구도들을 이제 LH 정부 차원에서는 그 심각성을 좀 높게 이제부터는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 지금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미분양이 가장 눈길을 끌고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 임대 이거를 이제 지방의 준공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겠다. 매입형 등록 임대라는 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거죠. 그렇죠. 10년 보유하면은 10년. 이제 뭐 세제 혜택도 주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비아파트에 대해서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만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LH가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는 공공이 나서서 이제 직접 좀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예.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천 원은 뭐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물량이 너무 있고 적은 거다. 문재인 예, 의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 정도 그 정도 의미 공공 또 하니까 좀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LH 부채가 좀 많아요. LH 정말 재무 상태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 한 153조 원 정도 빚이 있고요. 재무 비율이 부채 비율이 200%.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위험 기관으로 지금 지정된 상태인데 거기 대고 지금 3천 원을 더 매입하라는 거고요. 네. 매입 임대는 이제 또 시장한테 손을 좀 벌립니다. 시장 수요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한마디로 다주택이 좀 되라는 건데 이것도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즘 트렌드가 똘똘한 지역에 똘똘한 한 채거든요. 서울의 핵심 지역에 한 채만 가지자는 게 수요자들의 트렌드인데 여기에 역행해서 지방에 우리가 세제 혜택을 조금 줄 테니까 10년 동안 네가 사서 임대를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예. 그게 우리 이 매입 임대를 하겠다는 수요자들 투자 수요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정도 혜택 가지고는 지금 뭐 크게 움직이지도 그래요? 않을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긴 또 이게 기회비용 상실도 있기 때문에 또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역시도 또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LH가 직접 사주기로 한 3,000호도 우선 양으로 보면 좀 적은 거고 매입형 등록 임대를 아파트로 허용하는 것. 비아파트에도 지금 이게 많지는 않아요? 매입형 등록 임대가? 현재는? 그쪽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 그래서 비아파트 비아파트 쪽에서는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예. 그쪽은 이제 임대를 했을 때 뭐 세제적인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2020년 8월경에 우리가 아파트 유형에 한해서는 이제는 매입 임대 이런 형태들을 좀 막았죠. 그래서 아파트 유형에서는 배제를 했다가 지금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서 이 매입 임대, 매입형 등록 임대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겠다 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가 이제 전형적으로 미분양이 이제 뭐 17만 호 수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예. 기업 차원에서 애초에 이제 최초의 분양형으로 했다가 나중에 한 2년 혹은 4년 정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형태들로 많이 그 예.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때도 미분양 해소하는데 그래도 꽤 도움이 됐던 정책이니까 예. 이 유형,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에 한해서 이 매입 등록 이 형태들로 활성화하는 형태 자체는 네. 나름의 실효성은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과거 사례로 볼 때. 과거 사례를 예. 볼 때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 아파트에도 등록 임대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또 지방 준공, 지방이 악성 미분양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신설한다. 이것도 이제 개인들이 조금 사라는 거잖아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그렇죠. 테니까 금리 좀 좀 차분하는 깎아주겠다. 건데 네. 뭐 이런 것도 조금 모든 걸 좀 끌어모았네요, 대책을. 이번 대책을 저는 한 줄로 평가하자면 국토부의 원맨쇼다. 시청률은 높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맨쇼예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총력 모든 캐비넷에서 국토부에 있는 캐비넷을 다 열어서 다 열었는데.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은 지금 다 끌어모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대 금리 정도는 아마 국토부 소관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지방의 미분양이 늘어날까? 왜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날까를 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실수요자들도 떨어지는 집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큰 시세 차익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자본이득, 시세 차익 정도는 이제 예상이 돼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많고요. 예. 여전히 뭐 내년까지도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지방 하는 경우는 조금 많다 이거죠.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있는 물량들도 많고 미분양도 많고 이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미분양을 사도 되고 예. 중공업 미분양을 사도 되고 기존 주택을 사도 되는데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금리를 내려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뭐 무이자도 아니고 금리를 내려주겠다는 메리트 가지고 이 심리를 움직이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뭐 DSR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부 원맨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을 지금 DSR 완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현재 지금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7월부터 3단계로 좀 강화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책에 이게 포함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정부 대책으로는 4, 5월 중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적용 범위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외를 요구하는 걸 받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좀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건가 봐요. 아무래도 대승적인 부분에서 가계부채 예. 관리라는 부분에 이제 함몰되다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 됐든 지방이 됐든 대출 쪽에서 뭔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가 가계부채 이슈에서 뭔가 책임 소재가 커질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DSR과 관련된 완화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제 논의의 시작은 미분양, 지방 미분양에 한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나온 대책들을 보시면 수요자가 좀 매력을 느낄 만한 대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예, 대부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제도를 조금 보완하거나 예. 혹은 뭐 LH 쪽에서 뭐 한 3,000호를 매입을 해준다거나 하는 정책, 그리고 건설사, 공급자 입장에서 뭐 책임 준공 확약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뭐 임대를 했을 때 뭐 세제적인 우대를 주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정작 그걸 사야 되는 주체, 매수자 쪽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다뤘던 디딤돌 대출에서 우대금리 적용인데 사실 우대금리를 어느 정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대금리.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처럼 뭐 1% 후반의 대출을 해줄 건지 아니면 청년 우대 대출처럼 뭐 2.2% 수준의 대출을 해줄 건지에 따라서 그 효능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DSR 쪽의 이슈는 결국은 매수하려는 그 수요가 지방이라고 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면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주택 총량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헌집을 팔고 새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미분양에서 풀어줘도 사실은 기존 주택이 일단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 쪽에서의 거래 혹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미분양에 한해서 DSR을 풀어도 사실은 자금이 순환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계점들을 보일 거라는 점들이 지금의 대책에서의 좀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는 이제 가계대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DSR 좀 지방에 예외를 둔다고 해서 대출을 좀 푼다고 해서 과연 사겠느냐? 돈이 없어서 안 사겠느냐. 그런데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가계대출만 늘려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라도 조금 풀어줬더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대책의 효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 효과가 있고 심리 효과가 있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보도자료 내용은 아마 안 볼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데 잘 못 알아듣는 시알리츠라든지 뭐 3,000호 정도 매입한다 정도만 아마 귀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실질 효과를 떠나서 심리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아쉬움, 우리가 이슈, 주목을 끌 만한 내용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DSR이라도 풀었으면 우리 DSR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DSR이 풀려 이거 하나만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DSR이 안 풀린 이유는 아마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입장에서 본다면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는데 예. 미분양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그리고 우리가 DSR 때문에 미분양이 생긴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미분양이 10만 호가 넘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면 가계부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겠으나 과거에는 뭐 16만 호, 18만 호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출 규제의 그 기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우리 작년 7월에 6월이죠. 아마 국토부하고 금융위에서 한번 실수한 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달 시행을 연기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좀 시장이 혼란을 겪었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 자체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그 뿌리 깊은 또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풀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아쉽다. 심리 효과라도 누리려면 DSR이라 좀 했어야 된다. 심리적인 우리 효과라도. 과거 1930년도에 일본이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한 사람이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재상이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 금융 위기고 뱅크런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가짜 돈을 만듭니다. 한쪽 면을 인수한 가짜 돈을 은행 창구에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뱅크런 하러 온 국민들이 그걸 보고 돈 많네 돈 그러고 다 돌아가면서 더 이상 뱅크런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심리 작전으로. 의외로 심리도 중요한데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심리도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네요.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좀 심리전이 조금 부족했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까 CR리츠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그 발표를 했어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조정 부동산 신탁회사 이걸 뭐 CR리츠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주는 거를 컨설팅 중이다, 뭐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3,800세대를 CR리츠에서 협의 중이다. 뭐 실제로 조금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뭔지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뭐 CR리츠는 이제 리츠라는 상품 이제 금융 쪽의 이제 투자 기법인데 거기에 이제 CR이라는 의미가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외부 투자자를 받는 거죠. 외부 투자자를 받아서 기존에 이제 미분양된 곳들을 매입을 해서 그걸 이제 임대로 운영을 해서 수익성을 맞춰서 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8월 8일 88 대책에서 이제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9월부터 도입하겠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 2월이 됐는데 이게 이제 생각만큼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군요.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도입을 하겠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한참 물러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들이 왜 나오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 구조에서 보면 이 CR리츠는 뭔가 그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수익성을 맞춰야 됩니다.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제 지방에 있는 그 미분양 사업지들이 미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입지 여건이 좀 이상하다. 저기에 왜 분양을 했을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CR리츠는 결국은 수익성을 보는 곳인데 과연 그 애매한 입지 쪽에 들어가서 임대를 맞춰서 장기 수익성을 맞춰가지고 이걸 정상화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방 쪽에서는 이걸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뭔가 3,800세대 사는 걸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과연 제대로 될지 실제 CR리츠가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쭉 대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번 뭐 건설경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뭐가 효과가 있을까? 뭐가 부족할까? 이런 게 들어갔더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아쉬움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임원 소장님. 저는 종합 패키지가 나와야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종합 하고요. 패키지가 필요했다. 우리가 발이 얼었잖아요. 양쪽 발이 지금 꽁꽁 얼어붙었는데 발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큰 양동이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오랫동안 발을 푹 담궈둬야 되는데 지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은발의 오줌누기인데 그것도 양쪽 발이 아닌 한쪽 발에만 오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수요자 시장이 있고 공급자 시장이 있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건설사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임 준공도 뭐 개선해주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수요자 대책이 없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몇 %도 모르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들
뭐 DSR 완화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완화를 넘어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고 추가로 취득세 감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정도의 혜택이 양도세 5년 면제. 한시적으로 1년 한시적으로. 정도라도 한시적으로 패키지가 나와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와 이거 대단한데 내가 몰랐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왔다라고 흥분을 할 정도는 나와줘야 중공업 미분양이나 지방 미분양이 해소가 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한 줄로 듣고 한 줄로 흘려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내용밖에는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대책이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튼 조금은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람들 사이에 계속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좀 많잖아요. 기왕이면 서울에 좀 좋은 채를 갖고 싶다. 이런 심리가 조금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 부동산 대책 활성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참 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현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들을 계속 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비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지방의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중과세를 덜 맞는 거죠. 중과세. 그러다 보니까 세제 개편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 더 중과하는 그런 경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 한 채가 지방의 10채만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걸 해소를 못하니까 이 똘똘한 집 한 채의 시작점은 세제 개편 때문에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 똘똘하다의 대명사는 결국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뭐 강남 3구 이렇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집들이 팔리려면 사실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예. 사실은 지방에 이제 뭐 세컨드 주택으로서 한 채를 더 사주거나 이런 수요로서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뭐 중공업 미분양 사주면 뭐 주택수에서 배제해줄게. 혹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그건 주택수에서 빼줄게 하는 것들이 과연 투자자가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냐 하면 네.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제 개편이 지연되고 지연될수록 그 지방에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팔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팔려고 하고 그걸 하나로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이 세제의 체계를 조금 바꾸는 게 늦어지면서 이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상황, 최근에 경기 상황, 또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확대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 올해 또는 그 이후 시장은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좀 차갑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책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비수도권, 지방의 온기를 느낄 만한 요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지 않는다. 시알리츠도 만약에 지방의 미분양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데 뭐 이런 리츠가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 용어로 따지자면 지방은 상저 하저, 하반기도 저는 저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상저하죠. 약습니다. 이런 대책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잠삼대청이라고 잠실, 뭐 삼성동, 대치, 청담동 일대는 굉장히 호응이 뜨거운데 특히 잠실이 전용 84가 뭐 최근에 뭐 32억 거래가 됐다. 32요? 엘스 리센츠 아파트들이 이게 1년 전에 한 22억에서 24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거든요. 1년 만에 이 정도 오르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강동구라든지 잠실이 아닌 송파구 다른 동네 쪽으로도 지금 투자 수요들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앞서서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상저 하고 하반기는 반등을 예상했는데 반등 시기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은 살려야 되고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지금 안정을 시켜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김인만 소장은 이제 지방은 상저 하저, 서울 수도권은 하반기는 좀 괜찮을까 하는데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방산이 파죽지세입니다.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안보 지형이 좀 달라질 텐데요. K방산의 미래는 지금처럼 좋을까요? 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세환 샤르레 군사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종전 협상 시작을 했는데 뭐 좀 종전 가능성 좀 빨라질까요? 그 어떤 때보다 종전의 가능성이 빨라졌죠. 왜 그 전에는 예. 푸틴이 미국하고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둘이 만난다고도 하니까 예. 정상끼리 만난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종전이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종전은 가까워졌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일각에서는 뭐 드론 전쟁이다. 네, 그런데 네. 그 북한 병사들도 또 드론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사상자가 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좀 눈여겨본 무기들도 있을 텐데 가장 주목받았던 무기 체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말씀하신 드론인데요. 드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합쳐서 손실한 기갑 차량이 1만 대를 훌쩍 넘습니다. 만 대가 1만 대를 훌쩍 거의 한 2만 대 가까이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차량들이 어떤 과정에서 손실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기갑 전투에서 손실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포병, 대전차 무기, 그다음에 드론에 의해서 손실이 됐습니다. 드론에 의해서. 예, 특히나 이 드론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 군사용 드론뿐만 아니라 일반 상용 드론 있죠. 상용 드론. 네, 그러니까 뭐 한 200~300달러면 살 수 있는 그 상용 드론에다가 이제 폭탄을 매달아서 전차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전차가 이제 격파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0~300달러로 수십만 달러의 전차를 이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뛰어나네요. 예. 근데 이런 걸 도대체 누가 그렇다면 눈여겨봤을까? 누가 눈여겨봤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드론은 이번 전쟁에서 드론은 저는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자, 네. 그러니까 값도 그렇게 네, 비싸지 네. 않게 만들 그렇죠. 수 있었던 굉장히 상용 저렴한 드론까지. 무기로 예. 값비싼 군사 장비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굉장한 영감을 줬을 거예요. 북한한테. 네. 우크라이나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개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게 개발한 게 아니라 이게 사왔. 계속해서 이제 사와서 이걸 계속해서 전선에 투입해서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봤죠. 예, 이게 북한의 영감을 줬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도대체 이런 똑같은 공격용 드론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이 그런 공격용 드론을 우리한테 사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하느냐. 어떻게 격퇴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아주 저고도로 날아와서 네. 이게 폭격을 하는 게 네. 이게 막는 게 무슨 쉽지가 않을 것도 같네요. 더구나 이 상용 드론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탄 매달고 날아왔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게 저는 이번 전쟁에서 국제사회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이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조금 제대로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나요 지금? 네, 제가 뭐 여러 군부대 강연을 좀 돌아봤는데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상응한 장비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드론 전쟁에서 그래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됐네요, 이 드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러시아가 훨씬 더 많았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주로 상용 드론을 많이 썼고요. 상용 드론을.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좀 군용 드론을 훨씬 많이 썼죠. 예.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용 드론을 안 쓴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드론을 많이 사용했는데 심지어 서방에서 공급받은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쏠 때 장거리 드론하고 섞어서 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저 중에 어떤 게 진짜지라고 헷갈릴 정도로 러시아가 그럴 경우도 있었고 예.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드론이 굉장히 작습니다. 드론이. 예, 그러니까 보통 사용 드론은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 정도로 작아요? 예, 예. 그래서 일선에 있던 병사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드론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작은 드론을 어떻게 과연 잡아내야 될까? 이게 엄청난 고민인데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한 업체가 네. 드론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거든요. 드론 탐지 시스템을. 네, 레이더로. 레이더로. 혹시 중견기업인가요?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든 이 드론 탐지 체계가 예.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에 좀 해외에 있는 여러 회사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군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수출도 좀 많이 하나요,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개발을 점점 했다 이거죠?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예요? 혹시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나요? 제가 기업명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인데. 토리스 스퀘어. 예, 예. 그런 회사가 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더 이렇게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런 탐지 시스템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겠네요. 네네. 만약에 지금 종전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커졌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 불안 위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의 수출이 잘 됐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K방산에 좀 악재가 이제 될까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네. 정치와 함께 군축이 시작이 되죠. 군축.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전쟁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국방 예산을 늘렸습니다. 오히려 예. 줄인 게 아니라 방위비를. 예, 늘렸습니다. 방위비를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또 원하는 게 있었죠. 모든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를 3%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그렇게 아마 예. 그랬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사실 내심 5%까지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국방비가 늘어나면 이 장비를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개발을 하든지.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중에 예.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제품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가격도 특히 싸고. 육상 장비 부분에서. 그래요? 육상 장비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거로 저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각국의 방위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육상 장비에서 우리가 혜택이 있을 거라는데 그중에서 어떤 장비들이 특히 또 관심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한 게 방금 전에 드론 말씀드렸고 드론, 그렇죠. 자주포 말씀드렸어요. 자주포가 있어요. 자주포. 네, 이제는 자주포도 탱크를 잡는 시대가 왔거든요. 자주포로 탱크를 이 잡는다. 자주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탱크가 이번 전쟁에서 이제 격파됐는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가 K9. 예. 세계에서 지금 점유율이 1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 만든 게 이게 1위고 성능도 독일제가 있긴 하거든요. 예. PZH 2000이라고. 그거 다음인데 성능은 네, 그거 다음인데 그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제 자주포 하나를 살 가격이면 네. 우리나라 자주포 2대에다가 탄약 운반차 하나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우리 최고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성비로 승부했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는 조금 더 제값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네. 우리가 더 계속 한화 에어로가 더 계속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다만 독일제 자주포는 실전을 치렀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제 자주포. 예, 실전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실전 치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수정이 가해지고 하면은 예. 안 그래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K9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예.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K9이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 압도적 1등인 거예요, 우리.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네.
뭐 괄목함만.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네. 인도는 이미 200대 정도 사갔고요. 인도에서도.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좀 수출이 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K9은 주문이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주문이 밀린다. 예,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우리가 대박이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폴란드에서도 우리 K2 전차를 이제 수입해 갔는데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차 무기 체계로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K2 전차가 폴란드에 가면서 그냥 K2 전차가 간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그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 폴란드에 갔고 이 폴란드군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폴란드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네. 폴란드가 나토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나토 국가는 나름 카르텔이 있습니다. 나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나토 국가에서 생산한 전차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자기들 그런 게 좀 써주자. 있어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제 전차가 역시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전차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는데 우리 K2 전차가 그걸 누르고 폴란드에서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군요. 이것도 네. 좀 가성비 측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가성비가 역시 예, 좋고. 그러니까 독일제 전차 한 대 가격이면 네. 뭐 한 2.5대를 살 수 있었거든요. 예. K2 전차는 지금 어디가 만드는 거죠? 우리 현대 로템에서 현대 만들었습니다. 로템에서 네, 만드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네. 차세대 전차도 만들고 있거든요. 차세대 전차. 예, 차세대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 차세대 전차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린 드론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방어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구체적인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K2 전차에도 이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탐지 시스템 같은 게 이게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탐지 및 이제 드론을 방어하는 방어하는 시스템.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차세대 전차에는 이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장착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지금 K2 전차 또 우리 개발 중인 이 차세대 전차의 지금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이미 이렇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나토 카르텔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존의 나토 국가였던 곳 서유럽 쪽에서는 조금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새로 신규로 나토에 가입했던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국가들. 있죠. 이쪽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카르텔의 어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예, 약간 자유롭거든요. 여유가 조금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네. 그다음에 중동 국가 쪽에서도 네. 중동이 예전에 이제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은 네. 무기 시스템이 무기 체계가 전부 다 미제 일색입니다. 아, 그다음에 사우디가. 서방제 일색이었는데 네. 카시크지 사건이라고 해서 언론인 사망 사건이 그렇죠. 있었죠. 살해 사건이 그거 있었죠. 그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조금 안 안 좋아졌죠. 좋아지면서 사우디가 예.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를 어떤 들어서 문제요? 사우디가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요격하는 예.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미제거든요. 근데 이게 미사일이 한 발에 60억입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사우디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그래서 UAE와 사우디가 우리 방공 시스템을 선택을 했거든요. 가성비 최고인 우리 네, 거. 네. 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여러 국가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던 거거든요. 이 중동에도 이렇게 무기 수요가 그렇게 굉장히 많군요.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금 동유럽, 폴란드에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중동이 무기 어떤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처럼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중동은 네. 큰 선입니다. 방산업계에서 방산에서 굉장히 다 큰 선. 미제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선진국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나 돈 많은 국가한테 파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한테 이제 우리가 무기를 팔 경우에 우리가 대규모 차관 시스템을 같이 해줘야 돈을 돼요. 빌려줘야 되군요. 예. 살 돈을.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동은 그냥 와서 돈이 많으니까. 지갑 열고 캐시로 내고 그렇게 사거든요. 사다 싶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예.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동에는 이런 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자주포, 네. 그다음에 탱크, 그다음에 장갑차, 보병 전투차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세일즈 판촉을 잘함과 동시에 중요한 게 외교예요. 아 여기 외교가 예. 지금 붙여져야 되는데. 이 방산물자는 외교가 절반입니다. 외교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무슨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예. 장관이나 대통령 가서 사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방산은 항상
고위급 인사가 와서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고위급 인사가 네, 정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네, 우리 외교가 지금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돼야 되겠죠.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동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출의 기회의 땅인데 지금 중동의 최대 방산 전시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이덱스 2025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화 지금 뭔가 방가 협력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금 총출동했죠. 거의 총출동해서. 총출동해서 열렬한 판촉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 큰 손들이 원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 예.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방산 전시회 나가 보면 네. 이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에 중동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와서 특히 실무자들이 와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아, 이런데 예. 방산 전시회 네, 같은 네. 곳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 미사일 같은 방공 미사일 같은 부분이 굉장한 성과를 낼 거로 좀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대공 방공 미사일은 어떤 회사들이 지금 주도를 좀 하고 있나요? LIG 넥슨하고 역시 LIG 넥슨,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이런 시스템, 거.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아, 그건 또 LIG 넥슨. 우리 이제 방산 뭐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LIG 넥슨 이제 네. 뭐 3대 회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아, 실적 그 수주 실적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엄청 늘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사실 매출 목표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 근데 실제로 95억 달러밖에 못 했거든요. 아, 매출 목표가 좀 네. 목표에 예, 미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추가로 계약 2차, 3차 계약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미뤄졌어요. 아, 조금씩 미뤄졌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네. 그중에서 상당히 큰 파일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폴란드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아, 폴란드와 계약. 그렇죠. 우리가 K방산 잘 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중에서 상당한 파일을 지금 폴란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폴란드에 조금 예. 너무 집중돼 있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그런 필요가 면에서 있습니다.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네, 앞으로는 제가 중동이 오히려 우리 K방산에서 가장 큰 파이가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외교도 중요하고 또 네. 무기만 팔고 외에 다른 부분의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네. 뭐 우리가 원전을 지어준다든지 하면서 무기를 더 팔 수 있을 네. 텐데 중동과 협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네, 좋겠네요. 그것 때문에 방사청도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관계 부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자, 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방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미 뭐 K 방산에서 주가가 아주 불이 붙었어요.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야 이게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 그걸 알려면 우리 K 방산의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네. 현재의 시스템에서 과연 우리 K 방산의 미래가 정말 다 장밋빛인지 또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 측면이 있을까요? 전 장밋빛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밋이라고 싶진 않다. 항상 위기가 존재하거든요. 예. 특히 우리가 지금 K방산에서 대박이 난 게 대부분 육상 장비입니다. 육상 장비. 예, 물론 카이에서 이제 경공격기 FA50으로 혹은 T50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기랑 경공격기를 많이 수주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공 분야에서 다툴 건 우리가 이제 나오는 KF-21이거든요. KF-21. 예, KF-21은 이제 4.5세대 전투기인데 예. 즉 쉽게 말해서 하이엔드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카인가요? 네, 카이죠. 카이죠.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 예. 그런데 이미 이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기존에 아주 단단히 자리를 틀어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특히 프랑스죠. 프랑스. 라팔이라는 전투기. 라팔 그렇습니다. 라팔. 많이 들어봤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라팔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팔렸었어요. 안 팔렸는데 라팔이 팔리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구나. 근데 네. 처음에 이제 14년 만에 성과가 나면서 이 라팔이 실전을 치를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리비아 사태 때. 리비아. 그러면서 라팔이 성능이 증명이 됐죠. 예. 이 국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전을 통해서 무기가 성능이 입증돼야 됩니다. 이거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여기에 조금 우리가 불리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많은 방산 이 무기들이 육상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성과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예. 어떻게 좀 성과를 쌓으면서 뭔가 네. 좀 미래를 더 밝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함정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 함정 부분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 함정 부분에서 우리 기술력이
물론 조선업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일이지만. 강력하지만 이 전투함정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빈틈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군 또 함정도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빈틈인데 그런 빈틈을 좀 개선해가면서 기술력을 또 높여야 될 과제도 안고 있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의 현실과 미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환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지방에선 땅 파는 굴삭기가 멈춰 서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들도 줄줄이 부도를 맞고 있죠. 올해도 건설 투자 전망이 마이너스입니다. 정부는 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지역개발 사업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대책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돈도 떠나고 사람도 빠져나갑니다. 미봉책으로는 해결 난망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